시간으로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 검토, 조정에 대하여 아파트너스 신혜린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직무교육이 교재를 전체 교재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너스 신혜림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교육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지금 좀 많이 떨려가지고 목소리 떨릴 수도 있는데 조금만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장기 수선 계획제도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가 크게 개요부터 시작해서 현행 장기 수선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수립하고 운영하는지, 검토는 어떻게 하고 장기 수선 충당금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옳은 것인지 먼저 설명드리고요. 우리 건축물 관리법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비유무 단지 소장님들도 계셨을 것 같아서 건축물 관리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끝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및 관련 법령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 장기 수선 계획이란 오랫동안 우리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서인데요. 공용 부분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시설물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준공 때부터 산정을 해서 계획서를 만드셔야 해요. 우리 시설물 내구 연한 및 수선 주기를 정해서 장기적으로 계획기간 동안에 연도별 수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에 따라서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를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우리 공동주택 사용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장기 수선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실 테지만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대상이 있죠. 그 중에 수립 말고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난방이거나 지역난방인 공동주택, 그리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의무적으로 관리하셔야 하는 대상인데요. 이 건축법 11조라고 말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주상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상복합이더라도 주상복합 안에 공동주택으로 쓰고 있는 호실이 있다면 150세대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 말고요.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대상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여기에서 150세대 이상만 빠지면 의무적으로 수립하셔야 합니다. 유사는 하나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에 보통 속하는 곳이 많은데요. 집합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의무관리 대상에 속하는 집합건물이라고 하면 우리 이 장기수선 계획서나 장기수선 충당금은 우리 공동주택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업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수선 계획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소장님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지만 핵심적인 용어 몇 가지만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 장기수선 계획은 우리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수선 그리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만드는 계획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우리 수선 계획 기간이라는 거를 정해놓고 총 금액을 산출을 하셔야 해요. 보통은 40년에서 60년 정도 설정을 하시고요. 요즘에는 40년으로 만들었던 계획서도 50년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이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하려면 장기 수선 충당금 모으셔야겠죠.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은 관리규약에 있는 적립 요율을 토대로 적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적립 요율을 토대로 적립한 장기 수선 충당 매월 적립되는 금액을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수선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면교체라는 공사보다는 우리 부분 수선 공사 하실 때 적용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면교체에 대한 금액의 비율이 수선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소장님들께서 간혹 우리 이거 면적이나 범위에 대한 퍼센트가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요거는 금액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만약에 전면교체 공사가 1억에 해당하는 공사였다.
라고 한다면 부분 수선이 20%일 경우에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사하시면 되는 거고요. 수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기 수선 계획서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뿐만 아니라 다른 공용 부분에 대한 공사도 필요하시잖아요. 보통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공사를 보통 수선공사라고 하고요. 이 수선공사에 필요한 금액을 수선유지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은 어떻게 인수가 되고 어떻게 인계가 되느냐? 요즘에는 보통 준공할 때, 준공 승인 받을 때 시행사에서 많이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 사업 주체에서 먼저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이 사업 주체가 준공 승인을 위해서 지자체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검토를 하겠죠. 이 계획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혹시라도 미비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완해라 라고 내릴 수가 있고요. 이제 지자체에서 승인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생기고 소회장님께서 부임하시면 이 계획서를 인계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들, 관리주체 분들께서는 이 계획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됐는지, 우리 단지의 현황이 맞는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인계 받으시고 나면 우리 3년마다 한 번씩 정기 조정하시잖아요. 이 정기 검토하시고 혹시라도 필요하신 경우에 조정하시면 되고요.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우리 단지 시설물 현황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공사가 추가로 들어가야 해, 신설 공사가 필요해 라고 한다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으셔서 수시 조정도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죄송해요. 정기 조정을 하고 수시 조정을 해서 공사 항목을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어떤 공사를 몇 년도에 할 거다라고 기재를 해놓으면 그 공사를 할 건데 공사를 위해서 또 돈을 모아야겠죠. 장기수선 충당금은 사용승인일, 입주한 날로부터 사용승인일이 속한 1년 뒤에 적립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사용승인이 2020년 5월이었다라고 하면 장기수선 충당금은 2021년도 5월부터 적립을 하셔야 하고요.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째 되는 월, 36개월째 되는 월에 정기 검토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수선 계획이라고 하는 우리 장기수선 계획은 앞서는 시행사에서 우리 단지에 넘어오기까지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 단지에서는 장기수선 계획을 만들죠. 만들게 되면은 혹시 시행사에서 만들어주지 않은 곳도 있긴 할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 관리 주체분들, 우리 소장님께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계획서에 따라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을 하고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소유자에게 징수해서 별도의 계좌로 예치해놓고 관리하시면 되는데 우리 장기수선 계획 검토하시잖아요. 3년마다. 정기 검토라고 하고요. 필요하신 경우에 조정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받으셔가지고 수시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사에 따라서 우리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하실 거잖아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사용계획서 작성하셔가지고 의결 받으시고 집행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많은 소장님들께서 궁금하시고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쪽으로 문의도 굉장히 많이 주시는 부분이 과태료 부분인데요. 먼저 글씨가 좀 작네요. 교재 꼭 한번 봐주시고요.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가 1차, 2차, 3차가 각각 달라요. 만약에 우리 단지는 장기수선계획서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단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립을 하지 않았고 검토 시기를 놓쳐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거나 하지만 검토를 했지만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1차 위반 시에 200만 원, 2차 위반 시엔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하시면 500만 원의 행정처분 대상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검토하신 내용은 꼭 기록하시고 보관해 놓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우리 공동주택 관리 업무 인계 너무나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는 장기수선계획서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지 이동하시거나 한다고 하시면 이 장기수선 계획을 포함한 관리 업무 일체 전부 다 인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으로 발생되는 사항도 굉장히 많아요. 과태료 1,000만 원, 최대 금액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교체 꼭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공사를 하려고 잡아놨는데 21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잡아놨어요. 근데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뭐 너무 시설물 상태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 돈 아껴서 다른 공사를 하자라고 하고 그냥 공사 안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거 또한 과태료 대상입니다. 장기수선 계획서에는 2021년에 공사를 하겠다라고 잡혀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공사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혹시라도 공사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반드시 수시 조정하셔가지고 해당 예정 연도를 변경하는 작업 꼭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요. 우리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요거는 우리 계획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일부 교체를 한다거나 보수를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또는 보통은 관청소나 준설공사, 세관 작업하는 거 많이들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하고자 항목 추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이건 또 지자체 보통은 수선비나 청소비 사용을 권고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선비나 청소비 사용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도 행정처분의 대상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해 주셔가지고 업무 제때 검토하시고 기록도 하시고 보고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합 건물도 있죠. 아까 주상복합도 공동주택 장기수선 계획서 의무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집합 건물은 보통은 상가,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형 공장, 요즘에 지식산업센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집합 건물은 공동주택처럼 장기수선 계획서를 써라 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제도가 조금 미비하지 않냐,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와중에 올해 5월 달에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나오게 됐어요. 건축물관리법은 제가 교육 마지막쯤에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집합건물법이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일부 개정이 되면서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서 수선계획을 수립을 하고 부분사유주로부터 수선 적립금을 징수 적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거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면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장기수선 계획서랑 굉장히 유사한 항목을 띄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합건물 소장님들은 이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집합건물이더라도 장기수선 계획서 의무 수립 대상에 해당된다면 장기수선 충당금 그리고 장기수선 계획서 관련해서 과태료 규정은 이 공동주택법을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요를 알아봤으면 우리 앞으로 장기수선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반영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장기수선,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붐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70년대 이후에 일어났어요. 80년대부터 해가지고 공동주택 붐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1994년도에 장기수선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라 라고 하는 법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작성하고 있다가 이게 또 99년도에 갑자기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다가 또 2003년도에 다시 한번 부활이 됐는데 이 의무 작성이라는 조항이 폐지가 된 의무 작성 조항이 없을 시기에 공급된 세대만 414만 세대예요. 여기. 이런 단지들은 보통 장기수선 계획서가 미비하거나 없거나 아니면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점점 공동주택을 조금 더 투명성 있게 관리를 해라 라고 하는 요구가 많아지면서 우리 아시죠? K아파트에 장기수선 충당금 얼만큼 걷고 관리비 얼만큼 걷고 장기수선 충당금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개하시잖아요. 이제 여기 투명성 확보 요구에 따른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점점 더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중요성, 요런 조금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기 수선 계획이 부적절하게 수립이 되어 있거나 조금 미비하게 잘못 수립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장기 수선 충당금이 과소 적립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는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제때 보수하지 못하고 제때 교체하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런 K아파트의 장충금 사용 내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안전사고 관련해서 기사도 많이 나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사례이긴 한데 장기수선 충당금 과소적립 지적 사례예요. 저희가 교육 자료 보시면 장기수선 계획서 지적 사례라든지 아니면 잘못 수립된 사례라든지 추가로 넣어놨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우리는 그러한 문제 없이 수립을 해야겠죠. 장기수선 계획서는 아시겠지만 공동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를 기준으로 수립을 합니다. 최초 수립하실 때는 별표 2를 기준으로 수립을 하시는 거예요. 수선율과 수선주기 동일하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최초 수립이라 함은 사용 승인 받는 걸 말해요. 우리는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아파트, 이미 살고 있는 건축물에서 이미 준공 때 이후부터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검토 조정 시에는 단지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혹시 준공하고 지금까지 장기수선 계획서가 없었다가 지금 새로 만드는 단지가 혹시 있다고 하면 굳이 별표 1의 수선주기나 수선율을 따를 필요는 없고요. 우리 단지 현황에 맞게끔 수선주기나 수선율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 외부 페인트 칠하는 거 있죠. 이거는 별표 1에 수선 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도장공사 5년마다 한 번씩 하진 않잖아요. 보통 7년에서 길게는 10년, 12년 사이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우리 단지 상황에 맞게끔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이 별표 1의 항목이 단지에 있다면 우리 계획서 안에 단지의 시설물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혹시 별표 1이 아니더라도 우리 단지 상황 그리고 그 공사에 해당하는 성격을 판단하셔가지고 장기수선 계획서에도 추가 반영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입주민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분들과 회의하시면서 요거는 추가 반영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꼭 쓰지 않는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안전하고 오랫동안 이거 깨끗하게 쓸 거야 라고 하신다면 추가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수선 계획 기간입니다. 수선 계획 기간인데요. 우리 장기수선 계획 기간이라고 함은 장기수선 이 계획서를 준공 때부터 언제까지 작성을 하겠다 요 내용인데 장기수선 계획 기간 중에 수선비 총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 연한을 고려해서 아까 40년에서 60년 정도 설정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는 보통 50년으로 설정들 많이 하시고요. 수선 계획 금액은 우리 각 항목에 공사하실 때 우리 단지에서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요. 인건비나 노무비, 재료비 등 실제로 지출하셔야 되는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 계획 금액이기 때문에 이 계획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요. 조금 덜 나갈 수도 있어요. 덜 나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수시 조정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넉넉 잡아서 조정하실 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수선 주기는 최종 수선 연도부터 다음번 수선 예정 연도까지 그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 단지에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2015년도에 했어요. 수선 예정 연도가 2022년도로 잡혀 있다면 이건 수선 주기가 7년이 되겠죠. 그리고 수선율은 아까 부분 수선의 금액의 비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최종 수선 연도는 사실 최종 수선 연도는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되는 항목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하지만 우리 단지 이동하면서 계획서 한번 보면 이거 언제 교체했구나. 이건 언제 보수했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계획서에서.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꼭 넣어주십사 안내 드리는 항목이고요. 수선 예정 연도는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다음번 수선할 연도를 정해 놓는 겁니다. 여기서 최종 수선 연도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의 기준이 조금
불분명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공사 시작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잖아요.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가 실제 수선 예정, 만약에 22년도에 수선 예정이 잡혀 있어요. 22년도에 수선 예정이 잡혀 있어. 그러면 22년도에 계약서 쓰시면 23년도에 실제 공사는 집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쓰는 것부터가 공사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해서 그러는 거고요. 혹시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공사는 못할 것 같아. 하지만 계약서는 써놓으시면 21년도 예정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론 부분입니다. 이건 우리 소장님들께서 가장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장기수선계획서 수립 시에 작성하는 서론으로 긴급공사나 소액지출 등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 집행에 대한 근거를 기재해 놓는 곳이에요. 우리 장기수선계획서에 수선 예정연도를 명시를 해놓더라도 그거 말고도 갑자기 어떤 게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긴급공사나 소액지출에 의거해서 총론에 적혀있는 긴급공사나 소액지출에 의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시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긴급공사랑 소액지출은 둘 다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한 가지 다른 점은 한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긴급공사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누수가 갑자기 생겨서 누수 공사를 해야겠어. 그러면 한도 연연하지 마시고 누수 보수 공사 진행하시면 되고요. 소액지출은 한도가 있어요. 단지에서 정해서 할 수 있는데 보통은 회당 월에 얼마, 연간 얼마 이렇게 정하시고요. 저희가 조금 더 제가 권고드리는 사항은 회당 금액으로 책정해 놓으시길 권고를 드려요. 그게 조금 더 내가 제때 보수할 수 있고 제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사용하시기 편하게 저희는 수의계약 금액 기준으로 부가세 별도로 300만 원 안내를 드리는데 단지 상황에 따라서 500만 원까지 올리는 단지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수립을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확인해 볼 건데요. 장기 수선 계획 같은 경우 계획서를 이제 공사를 하려고 봐야겠죠. 계획서를 살펴봤는데 수선 주기 몇 년도로 되어 있고 수선 예정 연도가 몇 년도인지 확인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공사 실행 전에 수선 주기에 따라서 수선 예정 연도가 도래했는지 확인 꼭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도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지금 이 공사 해야 돼요. 긴급공사로도 공사하실 수 없는 항목이라고 하면 반드시 장기수선 계획서 조정하시고 공사 집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집행하려면 얼만큼 들어가는지 확인해야겠죠. 우리 단지에 이 공사를 할 충분한 근원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수선 계획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공사하실 때 우리 단지에서 나가는 실제 비용을 말해요. 공사 비용의 추정치고 실제 지출 예정 금액의 예상값이기 때문에 자재비나 인건비, 부가세, 노무비 이런 거 다 포함된 금액으로 하셔야 되고요. 우리 다른 공사를 한다고 잡아놨어도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 사실 추가적인 조금만 부대 공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넉넉하게 700만 원짜리 공사라면 770만 원, 80만 원, 770만 원이나 80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괜찮거든요. 조금 여유 있게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 금액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수선해야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해요. 이 수선 방법에 보시면 전면 수리, 부분 수리, 전면 교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서 전면 수리라 함은 우리 단지에 있는 물량의 모든 것을 지금 교체한다고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부분 수리라고 한다라고 하면 전체보다는 부분적으로 보수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분 수리를 21년도에 한다고 잡아놨는데 또 전면 교체하는 것도 장기 수선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옛날부터 소장님 하시던 분들, 과거부터 계속 이 업무 하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부분 수리가 되게 많았어요. 주택법일 당시에는 부분 수선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이 부분 수선 같은 경우에는 언제 수선을 하고 얼만큼 수선을 해야 되는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적시에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이런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예방조치, 우리 장기수선계획서는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쓰자라는 이제 예방적인 성격에 가까운 계획서인데, 이 부분 수리는 사후적 성격의 공사에 가깝다 보니까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면서 대폭 삭제가 됐습니다. 주택법일 때 147개였고요. 지금은 73개예요. 부분 수선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우리 전면 수선, 부분 수선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보통 우리 단지에 펌프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펌프가 우리 단지에 있는 물량 전부 다 교체해야 전면 교체냐, 아니면 펌프 하나만 교체해도 전면 교체냐,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때문에 전면 수선의 최소 단위를 정하고요. 최소 단위 이하는 장기 수선 계획서를 확인하고, 부분 수리가 없는 경우에는 수선 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전면 수선의 범위를 기준을 해왔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 표로 다시 한번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우리 전면 수선 인정 기준이 뭔지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A 타입으로요, 공간적인 구분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보통은 우리 건축 분야 쪽에 많이 있고요.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1동부터 5동까지 5개 단지가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누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크랙 보수를 해야 되고 방수도 다시 진행해야 돼요. 근데 이 중에 101동만 할 거예요. 그러면 101동에 대한 옥상 방수 공사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101동으로 공간적으로 딱 구분이 되죠. 요거는 요게 이제 전면 수선 인정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면 수선 인정 기준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이때는 장충금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101동부터 105동까지 크랙이 있는 곳만 살짝 보수하고 방수칠만 다시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공간적으로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선비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공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B타입, 제품 또는 시설의 기능적인 구분이 가능할 경우, 이거는 주로 기계나 전기, 통신 이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독립적인 기능은 여러 가지 제품이 결합해서 기능하는 경우, 다수 제품 중 하나의 제품도 전면 수선으로 인정하는 건데, 우리 요즘에 급수 펌프, 부스터 펌프 많이 쓰시잖아요. 부스터 펌프는 보통 3대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한 세트를 교체해야 전면이냐, 아니면 이 세 대 중에 한 대만 교체해도 전면이냐 라고 한다면, 요 3대 중에 한 대만 교체하셔도 전면 수선 인정 기준의 최소 범위입니다. 한 대만 교체하셔도 장기 수선 충당금 사용 꼭 해주셔야 되고요. 급수 펌프뿐만, 이런 부스터 펌프뿐만 아니라 승강기도 마찬가지예요. 승강기는 뭐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계장치, 와이어 로프 및 슈브, 많이 아시는 뭐 제어반, 조속기, 도어 개피 장치까지 이렇게 기능적으로 구분을 이미 장기수선 계획서 별표 5 항목 자체에서 이미 기능적으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셔서 교체하시면 되고요. 공간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단지 전체에 걸쳐서 하나의 단위로 적용하는 C타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 도로 포장공사, 아스팔트 포장공사 하는 거나 울타리가 대표적인 예로 뽑힙니다. 토목이나 조경 쪽에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지 크게 다 둘러져 있잖아요. 여기 전면, 이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이 울타리 하나를 전부 다, 단지 걸쳐져 있는 울타리를 전부 다 바꿨을 때 전면 교체이고요. 혹시 펜스가 쳐져 있는데 펜스 중에 한 칸이 망가졌어요. 막 녹슬어서 부서지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만 교체를 했다고 하면 요거는 전면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선비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근데 우리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라면은 전부 다 부분 수리에 해당하지만, 우리 울타리는 부분 수선이 없는 항목이라서 조금만 하면은 수선비 쓰셔도 되는데, 아스팔트 포장 공사는 부분 수리 자체가 별표 1에 명시가 되어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부분 수리할 때 이때도 장기 수선 충당금 꼭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우리 장기 수선
인정 기준을 봤으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집행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장기수선 계획서 확인하셔가지고 언제 공사할지, 얼마나 들어서 공사해야 될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장기수선 공사하려면 우리 회의하셔가지고 진행 보통 하시잖아요. 의결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업체랑 할지 사업자 선정하시고,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계획서 작성해서 의결 받으시면 되는데, 사업자 선정하고 사용계획서 작성해서 의결 받는 거는 단지 상황이라든지 공사 성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세요. 먼저 의결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의결까지 받았다고 하면은 공사 집행하시고 장기수선 충당금 지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 장기수선 계획서에 예정되어 있는 공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우리 긴급공사랑 소액지출도 장기수선 충당금 총론에 의거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긴급공사랑 소액지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장기수선 계획에 총론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총론에 이런 긴급공사나 소액지출이 없는 단지들도 있어요. 혹시 돌아가시면 우리 단지 계획서에 이 긴급공사 소액지출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없다면 다음번 조정 시에는 꼭 넣어 놓으시길 바랄게요. 장기수선 계획서 총론 확인해 보시고 사용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소액지출의 한도는 얼마만큼 설정해 놓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긴급공사 소액지출에 따른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셔야겠죠? 장기수선 충당금 똑같이 나가는 거니까 사용계획서 작성해서 의결 받으시고, 긴급공사 소액지출 집행하시고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우리 총론에 의거해서 예외적으로 쓰는 항목이기 때문에 수시조정 굳이 이것 때문에 하실 필요는 없고요. 바로 다음번에 있는 조정 시에, 수시가 됐던 정기가 됐던 바로 다음번에 있는 조정 시에 우리 긴급공사 했다라고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20년도에 우리 탭비 되게 많이 왔잖아요. 옥상에 누수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아스팔트 싱글 일부를 뜯어서 교체를 했어요. 긴급공사로 사용했다고 하면 우리 바로 다음번 정기가 21년도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20년도에 쓴 긴급공사 내용은 21년도 정기 조정 시에 계획서에 부분 수리했다, 긴급공사했다 라고만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저희가 주의사항 한 번 더 적어놨어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총론의 집행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총론에 꼭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소액지출은 총론에 기재한 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총론에 다 적으면 나 그럼 그 총론에 의거해서 공사해도 되는 거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번에 한 번은 문의 주셨던 소장님이 총론에 그러면 나 22년도에 공사 일단 예정 잡아놨는데 총론에 아파트 사정에 의해서 뭐 1년 전이나 1년 뒤에 공사할 수도 있다라는 그 문구를 적어달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장기수선 계획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인정될 수가 없어요. 지자체에서 아마 인정 안 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총론에 적어놨던 그런 내용이, 명시해 놓은 내용이 무조건적인 집행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되도록이면 작성하시길 저희가 권고드리고요. 저희가 교육 자료에 보시면, 교육 자료에 보시면 이거 바로 다음 페이지에 긴급공사나 소액지출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놨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저희가 총론의 예시를 한 번 더 작성해 놓았어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단지 총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정리하실 때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소액지출, 긴급공사, 그리고 장기수선 계획서를 따라서 공사하는 것도 전부 다 사용계획서 작성해서 의결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용계획서에는 수선 공사 명칭과 공사 내용 꼭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그 중에 어디를 공사할 건지, 공사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하고 어떻게 공사할 건지도 반드시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정 공사는 얼만큼 들지 금액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공사 발주 방법이랑 절차 등도 한번 작성해 주셔야 되고, 필요하실 경우에 공사의 설계 도면이나 첨부 자료 같은 거 있으실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견적서나 이런 거 꼭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양식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양식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 글씨에 있던 내용만 작성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점만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장기수선 계획서에 따라서 사용 계획서 작성하시는 거랑 긴급공사나 소액지출 사용 계획서 작성하시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긴급공사랑 소액지출 요거에 대해서도 사용계획서 예시 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좀 칸이 아까 보니까 좀 그림이 작은 것 같아서 잘 안 보이시면 요걸로 그냥 봐주세요. 똑같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계획서를 토대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번 도정 시에 해당 항목의 최종 수선 연도를 집행 연도에 맞게끔 수정하고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공사했으니까 언제 공사했다라고 반영해야겠죠? 근데 혹시라도 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공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공사 예정인 항목이 있었다. 근데 이 공사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꼭 올해가 가기 전에 장기수선 계획서 조정해 주셔야 되고요. 수선 주기를 늘려서 수선 예정 연도를 저희가 공사계획 연도로 변경해 놓아야 한다라고 적어놨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올해 하려고 했던 공사가 2015년도에 최종적으로 했던 공사였어요. 그러면 수선 주기, 이 공사 항목에 대한 수선 주기는 6년이 되겠죠. 조정하시면서 수선 주기를 7년으로 늘리면 15년도에 했기 때문에 공사 예정 연도는 22년도가 될 거고요. 시설물 상태 너무 괜찮아서 한 3년 뒤에 봐도 될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수선 주기 9년으로 바꾸셔가지고 15년부터 9를 더해가지고 2024년으로 수선 예정 연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검토하고 조정하는 거, 저희가 정기 검토랑 조정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여기 장기수선 계획을 3년, 36개월마다 검토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조정해야 하고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교체하거나 보수하셔야 합니다. 장기수선 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36개월마다 조정하고 검토해서 기록하고 필요할 경우에 조정하는 것까지가 의무사항이신 거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서 검토할 때 첫 번째로 장기수선 계획서 항목을 추가를 할지 삭제를 할지 검토를 해보셔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수선 계획이 조금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는 단지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별표 1에 있는 73개 항목 중에 우리 단지에 있는 시설물이 계획서에 작성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 넣어 주셔야 되고요. 조정하면서. 그리고 별표 1의 항목이 아니더라도 우리 단지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관리할 거야, 유지보수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항목은 추가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혹시 준공 때부터 보통 계획서가 최근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신설이 되거나 철거되어 있는 시설물도 있으실 거예요. 혹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계획서에 반영이 그때 잘 되어 있진 않은지, 혹시나 안 되어 있다면 이 시설물에 대한 것도 검토, 수량이라든지 면적 등도 검토 한번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시설물의 수선 주기, 그리고 수선율 적정성도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시설물 상태가 너무 양호하면 제가 수선 연도 미룰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선 주기 늘려서 미뤄주셔야 되고요. 수선율 같은 경우에는 부분 수선인데 바로 전 조정할 때 부분 수선 공사가 너무 큰 부분 수선 공사라서 80%가 잡혀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조정할 때는 앞으로 부분 수선 공사는 80%까지 필요 없을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거는 검토하셔가지고 적정한 수선율 10%, 20% 정도 수선율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시설물의 수량 및 단가 적정성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신설 항목이랑 철거된 항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철거가 되었다면 만약에 가로등, 보안등이라고 별도에는 적혀 있는데요. 이 가로등이 우리 단지는 원래는 10개였어요. 근데 무슨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뭐 단지 상황상의 문제로 가로등 하나를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단지에 있는 가로등은 총 9개인데 계획서에 10개로 계속해서 조정이 되는 단지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는 검토하셔가지고 수량은 지금 현재 9개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변경해 주셔야 되고요. 단가 같은 경우에도 옛날 우리 장기수선 계획서는 미래 공사에 대한 대비 장기수선 충당금 모아서 제때 보수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현재 물가 기준으로 단가는 다시 한번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단가 같은 경우에는 뭐 교재 같은 거 보시면 물가정보지 토대로 표준품셈의 1위 대가를 적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걸 소장님들께서 하시긴 정말 힘들거든요. 저희도 너무 힘들어하는 작업이라서 이거는 그냥 우리 단지에서 실제 공사하실 때 얼마 정도 들었어? 이런 금액 견적서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단지 상황에 맞게끔 다시 한번 단가 같은 것도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1번, 2번, 3번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계획서를 조정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조정하는 거 36개월마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너무나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기산점 설정하는 게 굉장히 헷갈려요. 정기 조정을 그 시점을 토대로 36개월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글씨 잘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 2014년 6월 25일이라고 여기 적혀 있죠. 이 날짜에 공표가 됐어요. 지금 기준으로 3년 이내로 장기수선계획서를 검토하거나 조정한 단지가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6개월마다 정기 검토를 하라고 했고요. 혹시라도 이때 만들어진 게 없어요. 3년이면은 11년도 6월 25일이 되겠죠? 이때 만들어진 계획서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3개월 더 줄 테니까 3개월 동안 검토하고 조정해서 그때부터 기산점 삼아서 36개월마다 조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때 그럼 9월 25일 사이에 이 11년 6월 25일 이전에 만든 계획서는 그냥 검토 이력일 뿐이에요. 기산점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 이 구간에 속해 있는 계획서가 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계획서가 기산점이 되겠고요. 이 구간에 속해 있는 계획서가 없다면 여기 구간에 속해 있는 계획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어요. 그러면 이때 이후부터는 그게 만든 기산점을 삼으려면 수시 조정하시는 것처럼 입주자 과반수 동의 받고 기산점 설정해서 그때부터 36개월마다 조정하셔야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혹 우리 3년 전에 수시 조정했으니까 지금 3년 지났으니까 지금 정기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의 주신 소장님도 간혹 계시는데요. 수시 조정은 정기 조정해야 되는 그 기산점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가 않습니다. 수시 조정을 몇 번이고 하셨든 정기 조정은 기산점을 토대로 36개월마다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간혹 여기 이 구간에 계획서가 2개, 3개 있는 단지들도 있어요. 그런 단지들은 이 2014년 6월 25일에 가장 가까운 날짜에 작성된 계획서가 기산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토대로 36개월마다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정기든 수시든 장기수선 계획서를 검토하시게 될 때 업무 개시하시죠. 입주자 대표회의랑 회의하실 건데 이 회의 토대로 해서 뭐 조사, 진단이라고 적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검토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다면 전문업체에 선정을 해서 의뢰를 맡기건 전문업체에 우리 지금 단지에 있는 계획서가 어떻게 잘 작성되어 있는지 진단도 맡겨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검토한 사항에 따라서 장기수선 계획서 조정안을 마련하고요. 이 조정안이라는 게 장기수선 계획서를 뜻합니다. 계획서를 만드셔야 되고요. 정기 조정일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받으시고
하면 되는데 3년 이내 조정의 경우에는 사전에 입주자, 소유자 과반수 서면 동의라고 적혀 있죠. 우리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 단지에는 소유자가 70% 정도 살고 있어서 70% 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동의 받으면 수시 조정 금방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수시 조정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 장기수선 계획서,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거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유자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70% 살고 있는, 우리 단지에 살고 있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 다른 지역,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다른 곳에 살고 계시는 소유자분들에게도 서면으로 우리 수시조정 할 거야 라는 내용은 꼭 알려주셔야 해요.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혹시 수시조정 하셔야 되는 단지 있다면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과반수 동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모아야겠죠. 장기수선 충당금을 걷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법규상으로는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적립률을 정하지 않고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적립률을 정해서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적립률을 정하지 않고 부과하는 방법은 우리 쉽게 생각하시면 대출했을 때 원리금 균등상환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균등부과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공하고 1년 뒤부터 계획기간 끝날 때까지 계속 똑같은 금액을 거두시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입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막 5만원, 8만원씩 부과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래도 법령에 있으니까 계산식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75타입 기준으로 예시를 작성해놨는데요. 우리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기간 중에 수선비 총액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 총액을 토대로 공급 면적, 그리고 1년에 12개월, 몇 년 동안 계획되어 있는지, 대대광역 주택 공급 면적은 뭔지 계산해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이 나오는 건데요. 75타입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장기수선 계획 기간 중에 수선비 총액은 여기 보시면 310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총 공급 면적 66,982제곱미터, 계획기간 여기 49년 넣어주시고요. 75타입이니까 면적이 102제곱미터 정도 되죠. 계산하면은 한 달에 내야 되는 금액, 징수해야 되는 금액이 준공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8만 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용 안 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적립료율을 적용해서 적립하는 경우인데, 우리 관리구역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적립료율이 적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해당 구간에 따른 적립률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부과하는 방식이고요. 아까 적립료율 적용 안 하고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여기 연차별 적립료율 몇 퍼센트 거둘 건지도 같이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똑같이 75타입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총 수선 필요 금액이 310억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대입하시고 연차별 적립료율, 우리 16년 1월부터 25년도 12월까지 10%니까 이 10% 여기 같이 기재해 주시고요. 총 공급 면적 넣고 연차별 적립료율의 계획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16년부터 29년까지 한 10년이죠. 이 10년을 넣으시고 75타입에 공급 면적 넣으시면은 한 달에 39,730원이라는 금액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딱 연도로 끊어지는 단지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사에 따라서 우리 일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2016년도 1월부터 2016년 1월부터 2025년도 10월까지다 라고 한다면 총 120에서 118개월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이게 1년에 대한 달이라는 이 12개월에
12개월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싹 없애시고 여기에다가 총 개월수 118 대입하셔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계산식에 따라서 아니면 규약에 따라서 뭐 잘못 선정되어 있는 사례도 있고요. 이 계산식을 잘못 해가지고 잘못된 부과 금액을 부과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장기수선 그 법에 따른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과태료 200만 원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산식대로 대입하시고 계산하셔가지고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 장기수선 충당금을 인상도 하고 인하도 할 거예요.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 인상은 관리규약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 받으시면 되는 건 아니고요. 관리규약에 있는 적립 요율의 근거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거두셔야 하기 때문에 관리규약 요율 개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해요. 또는 장기수선 계획서 조정을 통해서 이 퍼센트에 대한 수치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해당 기간 동안 관리규약의 요율을 개정한다고 봤을 때 해당 기간 동안에 적립 요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걷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5년이라는 기간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20%를 걷기로 한 걸 관리규약에 5년 동안 30% 걷을 거예요 라고 개정해 주셔가지고 인상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부과기간을 변경하는 거 5년 동안 20% 걷기로 한 걸 3년 동안 20% 걷기로 하는 걸로 이렇게 기간을 바꿔주시면 또 인상도 가능하겠죠. 인하이 같은 경우에도 반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고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을 통해서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까 보면은 계산식에 장기수선계획 기간에 수선비 총액이 들어가죠. 이 총액 자체를 변경을 해서 인상하고 인하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조정 전에 계획서의 총액이 50억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아까 5년 동안 20% 걷는다고 했잖아요. 50억에 20%면 그 5년 동안 10억 걷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단지에서 공사가 너무 급해서 인상을 해야겠어요. 그럼 계획서 총금액을 올리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계산하기 쉽게 조정하고 나니까 계획서 총금액이 100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5년 동안 20%가 50억에 10억에서 100억에 20억이 되겠죠.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컨설팅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단지들과 작업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장기수선 계획서를 조정해가지고 인상을 하고 인하를 하는 건 계획서 자체가 지금 현재 기준과 맞지 않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계획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저희는 장기수선 계획서를 조정을 하시게 되면은 그에 맞춰서 관리규약도 개정을 하시라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관리규약 개정을 해주시는 게 좋긴 해요. 너무 번거롭고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는 일이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장기수선 계획서를 총금액을 올리거나 내려서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게 아니라 관리규약을 개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을 했어요. 그리고 사용을 하겠죠. 긴급이든 소액이든 계획서에 따른 공사들은 사용을 할 텐데 사용을 하고 나면 우리 매년 3월 말까지 적립 및 사용 현황이라는 거를 공개를 해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좀 대표적인 예시고요. 해당 공동주택 단지 홈페이지 그리고 동별 게시판에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 K아파트에도 올리셔야 합니다. 근데 이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 현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자체마다 많이 달라요. 서울은 뭐 거의 매년 바뀌는 추세고요. 충북, 대전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이거 5칸짜리
이런 식으로 있는데 보통 지자체 준칙 나올 때 그 준칙 안에 같이 양식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준칙이 새롭게 나오면 이런 양식은 바뀐 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68페이지랑 69페이지에 지자체별 양식 저희가 확보해 놓은 거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광주에서 쓰는 거랑은 조금 다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및 사용 현황을 공개해야 되는 거 예시를 저희가 작성해놨는데 지금 여기 앞 페이지랑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계획서에 명시된 총액을 1번에 적으라고 해요. 첫 번째 칸에 적을 건데 그거는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전체 총 수선 필요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에는 준공 때부터 현재까지 21년이니까 20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셨겠죠. 그러면 20년까지 실제 적립한 장기수선 충당금의 총액, 적립한 총액, 이자 수입도 포함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자 수입이랑 잉여 수입 전부 다 포함해서 적립금액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3번에 세 번째 칸에는 지금까지 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준공 때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사용했던 금액, 긴급공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4번 장기수선 충당금 잔액, 그냥 쉽게 거둔 거에서 사용한 거 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거 제대로 작성했다면 계산이 된 게 확인하지 않아도 회계장부와 일치하는 금액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칸에는 우리 앞으로 얼만큼 거둬야 되는지 필요한 금액을 적는 칸이고요. 총 금액,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총 금액에서 우리 지금까지 적립한 금액만 빼주시면 되세요. 근데 요즘에 지자체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5칸짜리 쓰는 거, 7칸짜리도 있어요. 7칸짜리 쓰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준칙이 서울이랑 대전, 충북 쪽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이런 데는 보면은 얼만큼 잉여금은 얼마였고 잡수입은 얼마였고 전환된 금액은 얼마였고 통장에 얼만큼 들어가 있고 조금 많이 상세하게 적으라고 준칙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서울에서 바꾼 거를 밑에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보통 적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광주도 혹시라도 이런 계획서, 이런 자료들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공사하시거나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하실 때 이런 자료들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매년 3월마다 정리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기수선 충당금뿐만 아니라 특별수선 충당금도 있어요. 분양뿐만 아니라 우리 임대도 있죠. 임대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 충당금과는 다르게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을 하는데요. 특별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 충당금이랑 비슷해요.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장기수선 충당금은 우리 소유자에게 지급해서 적립하는 거지만 이 특별수선 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지자체랑 공동명의로 적립을 합니다. 때문에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표준건축비 1만 분의 1의 요율로 적립을 하고요. 공공임대주택 중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이 주택, 4가지 주택들은 표준건축비 1만 분의 4의 요율로 적립을 해요. 이 4가지 주택을 빼고 나머지는 표준건축비 1만 분의 1의 요율로 적립을 합니다. 예시를 들면 올해 표준건축비는 2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민간임대주택은 1만 분의 1의 요율로 적립하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204.8원이 되겠고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런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1만 분의 4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819.2원. 그리고 이 외에 다른 주택도 똑같이 204.8원이 되겠죠. 근데 우리 장기수선 충당금은 사용하기 전에 우리 입대 의결 받잖아요. 요거랑 비슷하게 이런 특별수선 충당금은 사용 전에 지자체랑 미리 협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혹시라도 공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임대사업자에게 먼저 알려가지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공사 진행하실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까지 알아봤고 우리 많은 소장님들께서 물어보시는 내용
되게 많이 적어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짚고 안내 드릴게요. 자, 새로운 주요 시설이 필요할 경우의 신설 방법. 요즘 최근에 준공된 단지들도 그렇고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단지들도 그렇고 CCTV 요즘에 많이 교체하시더라고요. 근데 없는 부분, 사각지대에 있는 CCTV도 많이 신설을 하시는데 신설하실 경우에는 우리 장기수선 계획서 조정 후에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CCTV는 그러셔야 해요. 장기수선 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별표 1에 해당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신설할 경우에는 장기수선 계획서에 이 신설한다, 몇 년도에 할 건지, 얼마 들려서 할 건지 꼭 작성해 놓으시고 신설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총론에 장기수선 계획의 집행 시기보다 1년 범위 내에 앞당기거나 늦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타당한지 라는 내용인데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 계획서의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작성해 놓은 샘플 조금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최대한 원칙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자, 장기수선 계획서에 전면교체 항목만 있어요. 소액지출로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럼 부분수선이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요? 이 장기수선 계획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총론에 마련을 해 놓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부분수선으로는 부분수선 항목이 없어도 됩니다. 전면교체에만 해당하는 항목일지라도 부분적으로 공사하는 거 충분히 긴급공사 소액지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부분수리 만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제 공사 금액과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공사를 하려고 봤더니 한 1,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넉넉 잡아서 1,100만 원을 수선 계획 금액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실제 공사하다 보니까 공사할 게 너무 없어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한 300만 원? 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공사 금액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그럴 경우에는 수선 비용이 과다하게 산출이 된 거기 때문에 수선 계획을 조정한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계획 금액보다 적게 쓰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지자체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은 왜 이렇게 제대로 검토했는지, 아까 단가 적정성 제가 검토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거 제대로 한 게 맞는지, 이거 제대로 안 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수시 조정하고 집행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가지급금으로 먼저 집행하고 장기수선 예치금 만기 후에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상계해야 대체할 수 있는지, 좀 쉽게 말하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모아놓은 금원 말고 뭐 예비비라든지 수선비로 먼저 쓰거나 아니면 다른 가지급금 항목 먼저 처리를 해놓고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낼 수 있을 때 다시 내거나 그 계정 전환해도 되냐, 그런 비슷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장기수선 계획서에 따라서 집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아닌 다른 비용으로 우선 집행하는 방식은 취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다 모아 놓으시고 적립을 해 놓으시고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안, 우리 매년 말에 예산안 많이 짜시죠? 장기수선 충당금도 우리 단지의 예산, 단지의 금원이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도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하실 거 같이 포함해서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요것도 요즘에 많이 들어와요, 질문이. 하자보수 또는 뭐 지원금 받아가지고 장기수선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항목을 공사를 할 거예요. 그럼 계획서를 조정해야 되냐? 우리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단지에서 자부담금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그 자부담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전체 공사 비용 다 하자보수를 받거나
전체 공사 비용 다 외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계획서 만드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21년도에 CCTV 교체 공사를 잡아놨어요. 어머나,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거 지원 사업 할 테니까 신청해 라고 한 거예요. 신청했어요. 어머나, 너무 좋게 당첨까지 됐어요. 선정까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전액 해주는 지원 사업이라서 실제 우리 단지에서 그 장기수선 충당금을 지출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계획서에는 21년도에 교체 공사를 한다고 이미 잡아놨어요. 이럴 경우에는 실제 장기수선 충당금이 우리 단지 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할 때 요거는 계획서 수시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장기수선 계획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서라고 조금 거꾸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장기수선 계획서를 만든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계획서에 작성되어 있다면 반드시 장기수선 충당금을 지출하셔야 되고요. 외부 지원금으로 전액 해당 공사를 전액 외부 지원금으로 공사를 한다. 우리 단지에 돈이 전혀 안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그 예정되어 있는 그 공사 항목에서 그 연도를 미뤄 주셔야 해요. 요것도 수시 조정이 한번 필요합니다. 요것도 한번 제가 문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부분 수리가 수선 주기가 5년이에요. 수선율은 10%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5년 동안 10% 범위 내에, 면적 내에서 수선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5년 차에 10% 범위 내에서 수선을 하는 것인지 라는 문인데, 부분 수리 주기 5년은 5년마다 한 번씩 공사를 한다는 뜻이고, 5년마다 한 번씩 공사할 때 전체 금액의 10%, 1억이라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5년마다 할 거야 라는 뜻이기 때문에 5년 동안 10% 쓰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2018년도에 정기 조정을 했어요. 2018년도가 기산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2019년도에 수시 조정을 한 경우에 정기 조정의 기산 시점은 2018년입니다. 제가 아까 수시 조정하고 나서 우리 19년도에 수시 조정했으니까 3년 뒤에 2022년도에 조정하면 돼 라고 하는 소장님들이 간혹 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소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2018년 기준으로 36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18년이면 21년, 올해가 되겠네요. 21년도 정기 조정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장기수선 계획 조정할 때는 검토를 꼭 해야 하나? 근데 사실 검토하는 게 정말 어렵죠. 시설물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파악도 해야 되고, 우리 단지에 금원이 얼마만큼 모여 있나, 공사를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회의하다 보면은 이런 검토사항, 이거 공사해야 되는데 공사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 때문에 되게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근데 검토는 필수입니다. 조정을 위해서 검토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요. 조정이 의무가 아니라 검토가 의무예요. 계획서 작성이 의무가 아닙니다. 검토는 반드시 해주셔야 하고, 검토한 내용에 따라서 계획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획서를 조정해 주셔야 돼요. 이런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는데, 승강기 교체 공사 되게 금원 많이 들잖아요. 일부 할부하고 외상하는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게 맞는지, 금하는 게 맞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가지급금 이런 내용 말씀드렸었는데, 장기수선 충당금 외에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수선 계획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할부, 외상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여기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되는 공사는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런 걸로 쓰면은 타당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반드시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서에 반영해 놓은 대로 사용하셔야 하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CCTV 렌탈하는 단지들도 꽤 있어요. 주차 차단기도 렌탈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CCTV도 주차 차단기도 장기수선 계획서에 꼭 반영해야 하는 별표 1의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하시면 안 됩니다. 할부 임대도 안 되고요. 꼭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죄송해요. 우리 아까 주상복합 같은 경우 집합건물법에 속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상가도 있겠죠. 그럼 내규에 의해서 장기수선 충당금 같이 집행해도 되나요? 요즘엔 주상복합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질문 많으실 거예요. 궁금증도 많으셨을 건데 집합건물법에는 제가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충당금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분 소유자 분들께서 규약으로 정하셔가지고요. 관리단 회의하시고 규약으로 정하셔서 그 관리 규약에 의거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은 할 수 있어요. 규약으로서만 효력이 있다면 장기수선 충당금 집행 결의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사실 요즘에는 집합건물에서도 장기수선 계획서 자체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비의무 단지고 비의무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우리 앞으로 잘 관리할 거야. 안전하게 쓸 거고 안전사고 안 나게 그렇게 잘 할 거야. 라고 하는 시행사라든지 소유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만드는 추세고요. 우리 단지 승강기 종합계약 굉장히 많이 하시죠. 종합계약 비용 중 부품교체 비용을 장충금으로 일부 지출이 가능한지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 종합계약 같은 경우에는 매 월마다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이 좀 길어요. 쉽게 설명하면 승강기 종합계약하는 경우에 부품교체도 해주고요. 고장나면 부품교체도 해주고 그리고 이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유지보수도 같이 해주시잖아요. 점검도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실제 이 종합계약하는 거 비용 안에는 부품 교체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부품 교체한다고 돈을 또 내는 건 아니고 그 월 금액 안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월 해당하는 금액에 부품 교체 비용이 대략적으로 몇 % 차지하는지 확인해 보셔가지고 계획서에 부품 교체비의 몇 %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지출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계획서에 그래도 반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충당금으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과 함께 계약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반영했다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했어요. 처음에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계약해서 집행하는 거는 부품 교체를 계약해서 집행하는 거는 허용하는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하면 할부, 임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계약하는 것도 인정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라면. 근데 우리 장기수선 계획에 장기수선 제도의 관리 감독은 누구한테 있죠? 지자체한테 있죠. 지자체에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지자체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정확하게 확인하고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고 싶어. 좀 찝찝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지자체 문의하셔가지고 요거 할부 종합계약 인정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인정된다고 하면 계획서에 반영해서 부품 교체에 대한 비용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지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합건물, 주상복합, 소장님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건축물관리법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얼른 끝내드릴게요. 우리 건축물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달에 새로 나왔어요. 올해 5월, 작년 5월이었나요? 아무튼 새롭게 나오면서 신축과 이미 앞으로 지어질 건물과 지어져 있는 건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신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 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용 승인 시에 제출하시고 3년마다 우리 장기수선 계획서랑 똑같습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여기는 제출해야 돼요. 우리는 조정하고 의결만 받으면 되는데 건축물 관리 계획서 수립하는 데는 지자체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셔야 되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거의 모든 건축물이 준공승인 할 때 다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무관리 대상 아까 말씀드렸죠. 300세대 이상이고 150세대 이상인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고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그리고 주상복합인데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곳. 이런 의무관리 대상은 이 건축물관리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관리 대상인 건축물은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관리계획서 따로 작성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기축건축물. 기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정기점검 시에 제출을 처음 하시고요. 제출한 날짜로부터 3년마다 점검 받으시면서 받으실 때마다 제출하실 거예요.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우리 기축건축물 같은 경우 아파트를 말고 그냥 일반 건축물, 집합건물이나 이런 다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준공되고 나서 5년 이내로 처음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보통은 5년째 많이 받아요. 그럼 이때부터 3년마다 건축물관리계획 작성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거의 대부분의 주상복합이나 집합건물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연면 요즘엔 3,000 거의 거뜬하게 다 넘거든요. 그러면 건축물관리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냐? 첫 번째, 건축물 현황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기 수선 계획에 관한 사항, 화재 및 피난 안전, 구조 안전, 내진 능력,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 관리, 그리고 대통령,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4번 보시면 장기 수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물 관리 계획서를 세우는 것도 장기 수선 계획서를 수립하셔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사용 승인을 받은 기축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관리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제가 아까 기축 건축물도 최초로 점검하시고 3년마다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정기점검 대상의 건축물은 최초 점검 시 건축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 장에게 제출하셔야 되고요. 혹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아까 우리 시행사에서 준공승인 때문에 장기수선계획서 제출하면 미비했을 때 보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건축물 관리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린 사용승인 빨리 받아야 되니까 사용승인 받을 수 없냐라고 문의 주셨던 건데요. 건축물 관리계획서 보완과는 별도로 사용승인이 되고요. 사용승인 먼저 받으시고 관리계획도 보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 관리계획 제출은 어떻게 하냐? 신축이나 증축, 리모델링 같은 건축물은 이 세움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사용승인 신청하시면서 올려주시면 되고, 기존 건축물,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축물은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세움터랑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이랑 전혀 다른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셔가지고 혹시 올리셔야 되는 소장님 있으면 유의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건축물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해 놓은 작성 기준이 있어요. 요거는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요. 건축물의 정기 점검 시기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로 받으셔야 되고요.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셔야 합니다. 요거는 신축이 아니라 기축 건축물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신축은 사용 승인 받을 때 내고 그때부터 3년마다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우리 부지 안에 단지 건축물이 2개 있는 경우에 하나는 점검 시기가 됐는데 하나는 점검 시기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도 2개의 건축물을 동시에 점검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지자체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건축물 정기점검 그럼
언제쯤 받아야 돼? 어떻게 계산하지? 이런 소장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정기점검 받게 되면은 이 건축물관리법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해당 단지의 건물들 리스트를 뽑아서 각자 알려줘요. 혹시 아직 안내받지 못하신 소장님 있으시다면 아직 정기점검 할 때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정기점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정기점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지자체에 먼저 알리셔가지고요. 점검 받게끔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자체 담당자분들이 해당 건축물 점검 대상에 포함해서 업무 진행해 주실 거예요.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이고요.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관리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있어요. 점검 대상인데도 점검 시행하지 않으시면 관리자에게 3년 내에 1차 위반이면 500, 2차는 750, 3차는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일 경우에는 소유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이런 건축물 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오피스텔이라든지 다른 집합 건물들을 우리 소유하고 계신 소장님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혹시 관리자 지정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소장님께, 소유권자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49분이네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끝났네요. 여기까지 저희가 건축물관리계획법까지 간단하게 안내 드렸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니까 필요하시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너스 신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